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구석에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대한 기계 소리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매년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순이익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노동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으로 불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이곳을 대구의 자존심이자 꿈의 직장인 신의 직장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평균 연봉 5천만 원과 탄탄한 복지 덕분에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의 어느 평범했던 아침, 그 견고해 보이던 신의 직장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회사가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적자가 나서가 아니라 글로벌 본사의 기준에서 돈을 너무 적게 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며 평범한 노동자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게이츠가 생산하던 핵심 부품은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밸브의 개폐 시점을 정밀하게 맞추어주는 이른바 타이밍 벨트였습니다. 이것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이 심장처럼 뛸 수 있게 해주는 필수 부품으로 오랜 시간 공장의 핵심적인 수익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매일 기계를 돌리며 자신들이 만드는 이 부품이 영원히 자동차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담장 밖의 세상은 전기차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아치며 내연기관의 종말을 향해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기에 타이밍 벨트 또한 필요 없으며 이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시장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을 선언하면서 내연기관 부품 공장들의 가치는 시장에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 안의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주문과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 덕분에 다가올 거대한 재앙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노동자들을 안심하게 만들었고 본사의 냉혹한 계산을 가려버리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한편 뉴욕 본사의 분석가들은 대구 공장의 노동자들이 흘리는 땀방울 대신 오직 엑셀 시트 위에 차가운 숫자로만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관점에서 매년 벌어들이는 50억 원의 수익은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본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안정적인 흑자보다 미래에 얼마나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가 투자와 철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아무리 지금 돈을 벌고 있더라도 5년이나 10년 뒤에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가차 없이 폐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게이츠는 내연기관 시장의 정점과 하락이라는 전망 사이에서 본사의 출구 전략 대상이 되었고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든 비극에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존재하며 한국 게이츠에게 그 시점은 회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2014년이었습니다. 원래 한국 게이츠의 모기업은 1911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미국의 전통 제조업체 게이츠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산업용 벨트와 호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기술의 가치와 품질,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직원들과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한국 공장 또한 수십 년간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모기업 전체가 블랙스톤이라는 거대 자본에 약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팔리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스톤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업을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회사의 존재 목적은 좋은 제품 생산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극대화된 투자 수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헌신해온 노동자들의 가치나 지역사회와의 깊은 유대 관계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블랙스톤의 운영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비정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자산들을 오로지 예상 수익률 순서로만 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이 높은 상위 자산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지만 하위권으로 밀려난 자산은 가차없이 정리하는 냉혹한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뉴욕 본사의 분석가들은 대구 성서 공장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오직 모니터 속 수치만으로 수백 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장은 흑자였지만 내연기관 부품이라는 산업적 한계 때문에 한국 게이츠는 그들의 줄 세우기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블랙스톤이 보기에 이 공장은 이미 성장 가능성이 사라진 정리 대상이었고
본사는 조용히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장 내부에서는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유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낸 미세한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노동자들의 운명을 서서히 옥죄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020년 6월 26일 아침 전 직원 소집 공지가 내려왔을 때까지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터가 사라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당에 모인 147명의 직원들 사이에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모두의 눈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이 단상에 올랐고 그의 손에는 수십 년의 역사를 단숨에 끝내버릴 차가운 A사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종이에 적힌 한국 사업 철수와 전 직원 해고라는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했습니다. 임원은 통보를 마치자마자 어떤 질문이나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각본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강당을 떠나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돌아가던 기계가 멈추고 텅 빈 강당에 남겨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믿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녀의 학비와 노후 자금, 그리고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탱하던 소중한 삶의 터전이 종이 한 장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글로벌 자본의 의사결정은 현지 사정이나 노동자 개개인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우 빠르고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내린 단 한 번의 결정은 지구 반대편 대구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온 수백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통보 직후 공장 안은 분노와 눈물,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혼란에 빠졌으며 평생을 일궈온 터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들 앞에는 보상금을 받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길과 부당한 결정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두 가지의 선택지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부당한 폐업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을 시작하며 처절한 투쟁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흑자 기업이다 라고 외치며 정치인들을 찾아가 호소하고 언론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과거 한국의 창업주 오너가 직접 경영하던 구조에서는 여론을 움직여 협상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평판을 중시하던 오너 기업들은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압박을 느껴 노동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해결책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게 한국 언론의 비판이나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사업적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주인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 연기금과 부유층 투자자들이었으며 오로지 투자 수익률이라는 숫자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뉴욕 본사에서 이미 내려진 폐업 결정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자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버티면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있었지만 상대는 이전의 오너 기업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는 감정이나 도덕적 책임감이 아닌 오직 수익률의 하락만을 두려워하기에 여론전은 그들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소음이었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투쟁은 블랙스톤에게 그저 먼 나라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동일 뿐이었으며 그들의 의사결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낡은 방식으로 시작된 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노동자들의 협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투쟁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회사 측은 법적 퇴직금에 추가 위로금을 더한 보상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기를 조용히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눈앞의 돈보다 삶의 터전인 공장의 재가동을 원했으며 폐업 결정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맞섰습니다. 30년 세월을 바친 직장이기에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이기고 싶었지만 냉정하게 바라본 현실에서 승산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들에게 공장 출입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일터에서 한순간에 쫓겨난 노동자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 천막에서 힘겨운 농성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2020년 11월 공장 청산 절차를 위해 한국을 찾은 본사 부사장은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단순히 욕설에 그치지 않고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의 행동은 글로벌 기업 임원이 가진 오만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한국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본사의 시선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냉소적인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539일이라는 기나긴 투쟁 끝에 2021년 12월 노사는 마침내 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용 승계와 공장 재가동은 끝내 합의 안에 담기지 못한 채 미완의 투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원인은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서 공장을 옮겼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폐업 직전 2년간 한국게이츠는 세금을 모두 내고도 1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인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이익 중 공장 경쟁력을 위한 설비 투자에 쓰인 돈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인 110억 원은 본사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으로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재투자 대신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데 집중하는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약탈적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블랙스톤은 2014년 인수 이후 2017년에 회사를 상장시키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여 비싸게 팔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거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가차없이 정리되었고 한국 공장도 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제조업에서 뽑아낸 자본은 데이터 센터, 물류 창고, 그리고 기술 기업 같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게이츠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과 싸운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주도하는 시대의 흐름과 싸웠기에 승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공장이 폐쇄된 지금도 한국 게이츠라는 법인은 버젓이 살아남아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물건을 만드는 대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국 게이츠의 최대 고객이었던 현대자동차는 국내 공장의 폐업과 중국산 부품 도입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승인해 주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우선시하는 대기업의 냉정한 선택 앞에서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539일간의 처절한 투쟁은 결국 보상금 합의로 끝을 맺었지만 노동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용 승계와 공장 재가동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147명의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며 대구에 자부심을 세웠던 공장터는 이제 주인 잃은 잡초만이 무성한 쓸쓸한 공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대구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뉴욕 본사의 블랙스톤 주가는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며 자본의 비정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한국 게이츠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기업은 기술이나 품질보다 기업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이 목적이기에 매각 과정에서의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주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미래 지도 속에 노동자의 자리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며 자본은 현재의 수익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산업의 흐름이 바뀌어 미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건실한 흑자 기업이라도 자본의 눈에는 가차없이 버려질 소모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산업이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일자리가 여전히 존재할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계산을 하는지 파악하는 냉정한 이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1990년대식 투쟁 방식으로는 오직 숫자와 수익률로만 움직이는 2020년대의 글로벌 자본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세계에는 눈물도 의리도 없으며 오직 차가운 숫자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순간 제2의 한국 게이츠 비극은 반복될 것입니다. 나의 직장은 정말 안전한가? 라는 이 무거운 질문은 이제 대구의 노동자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생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게이츠의 몰락은 단순한 폐업 사건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본은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가장 이기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현재의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시대에 자본의 눈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제든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의 계산기에는 노동자의 헌신이나 지역사회의 눈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며 오직 효율성과 마진이라는 결과값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다가올 변화에 맞서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게이츠처럼 글로벌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 삶의 터전을 잃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냉혹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생존 전략을 찾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통찰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